그래서 시험이니까 출석 안 부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출석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 다니는 맛이 낫지 않나? 예. 강팀장, 네. 유한성, 예. 김다은, 네. 김수호, 네. 김승선, 네. 뼈표, 예. 백명호, 홍진영, 네. 강희범, 네. 김성윤, 장하영, 정성윤, 예. 조상희, 네. 조수연, 김근영, 네. 100% 출석이네. 우리 지난 시간에 추정 했어요. 그래서 그거 살짝만 요약하고 오늘 가설 검정. 그래서 그 7장에서 배운 게 이제 표본 분포였잖아, 그죠? 표본 분포는 결국 모집단과 표본 분포, 표본 간의 그 관계식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장까지 배운 게 확률을 공부했고, 이제 어떻게 확률을 구하는지, 표준전기 분포, 제특값 이용해서 찾는 거를 배웠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확률은 이제 다 찾을 수가 있고, 이제 그 실제로는 이제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 가지고 표본의 표준 편차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그 확률을 구하고 그거 가지고 구간 추정이라는 거 하는 거지. 실내 구간 추정을 할 때 결국 95%라는 추정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한쪽 면적이 0.475가 되는 거죠. 0.475의 확률 값이 Z 값으로 1.96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표준 전기 분포를 다 공부한 거예요. 그거 이용해서 이제 추정하는 그 평균에 대한 추정만 한 게 약간은 아쉽긴 한데 뭐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아쉬워할 것이 없는 것이 어제 수연이 못 들었지만 다음 학기 금요일날 6시 반에 시장조사론이라는 통계학 버전 2를 공부할 때 가서 다시 상세하게 공부할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전기분포가 이용해서 중심국간 영리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T분포라는 걸 쓰는 거고 사실 T분포를 못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설명하고 싶지만 이걸 하면 가설 검증을 못해요. 그래서 가설 검증이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일단 이제 통계학에 대한 깊은 마음으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면 다음 학기가 그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금요일날 6시 반은 학교에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만 오면 다 될 것 같아요. 저 성상무님은 뭐 이제 알아서 다 오시게 돼 있고 왜냐면 그다음에 부자서는 본인을 위해서 내가 그걸 개설한 걸 요청에 의해서 개설했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없어. 기본이가 약간 걱정은 되는데 이제 이번 방학 동안에 좀 조건을 맞춰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단순히 이제 그만하고요. 저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기대가 돼서요. 여기 사진 작가분도 있고 전 작가도 있고 이분도 뭐 일단 명상무님이 좋은 배우였다라는 걸 이제 지난주에 알았는데 정원 병들을 관리하는 정원 장님 부대는 다르지만 공군에서 내가 그걸 했다고. 우리 정원관실에 사진반을 우리가 두고 있었어요. 그 사진반장이 중사였는데 그 친구 이름 아직도 기억나. 박성찬 중사. 60년생. 굉장히 자기는 그 공군에서 그 당시에 하사관이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뀌었지만 하사관 명칭 군사관을 바뀐 거. 부사관. 내 말에 조금 따라오면 안 돼. 부사관으로 바뀐 거지. 근데 굉장히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있게 자기가 이제 자기 뭐 배경이나 학력을 기반으로 자기가 이제 공군의 중사로서 나중에 연사까지 진급했는지는 기억 안 나고 상사는 진급 분명 했었어요. 그 뒤로 나한테 아예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 저는 나한테 표심을 안 했어요. 하여튼 중위님이라고 했겠지만 입에 붙어서 자기 행복하다.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애를 잘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행복하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았고
사람 딸이 이름이 하나였어, 박하나. 그걸 다 기억하는. 60년생이야, 60년생. 나이도 있었고. 심지어 내가 전역하고도 몇 번은 성산에 놀러 가서 밥도 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오거나 그쪽 서도 안 본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지, 아빠한테. 나는 안 그랬다고. 그 공군용을 해서 게 되게 좋아. 그게 내가 정원장교였어. 그래서 저 정원병이라는 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근데 여기 두 분이 있어서 23개 앨범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진짜로. 우리 선배들이 앨범 만드는 기수가 딱 두 기수밖에 없어요. 9기, 10기. 10기는 왜 했냐? 9기가 만들어가 보니까 우리도 해야지. 따라서 만들었어. 근데 10기 건 내가 자랑스럽게 안 보여주잖아, 그죠? 만들긴 잘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거 만들 때, 이거, 거기, 윤홍선 씨가 사진 작가예요. 여기 한국 그 사진작가협회 동작 지부장까지 하셨던 겁니다. 또 고무적인 것은 현직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이 누구냐, 우리 개인 EMP 15기 졸업생이에요. 유수찬이라고. 뭐 금년까지 아니면 금년에 임기가 끝나는 것 같긴 한데 그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막 사진 찍어주는 사진 작가라고 막 폼 잡으면 작가 진짜 작가예요? 물어보시면 다 아니라 이제 말을 하다가 그냥 알면 다 그 사진작가협회 다 알거든요. 유수찬을 모르면 사진작가협회 회원이 아닌 거지. 그게 여러분 선배라고, 선배라고. 네.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수업해야 돼. 그래서 이 추정에 대한 거 지난 시간에 딱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짝만, 별거 아니야. 해보니까 되게 쉽잖아. 그죠? 되게 쉬워서 우리 이제 점추정, 부합추정 설명은 다 했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 그리고 점추정치 가지고 이제 고차공이 줘서 하한 상한 구하면 돼. 이거 구할 때 우리가 Z값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잖아, 그죠? 그 우평균 묘의 실내 구간을 구할 때, 그 표본에서의 평균, 그 X바가 표본 평균이잖아, 그죠? X바, 요거 값은 그냥 점추정치고, 이제 구간 추정치는 X바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범위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구간 추정이야. 그런데 범위를 너무 넓게 주면 맞출 확률은 100%지만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구간을 추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신뢰도를 확보해야죠. 그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저 Z값으로 하는 거랑 Z값이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정을 할 때 여기에 그 X바를 중심으로 X바의 분포가 되는 거고 그 범위 이게 신뢰도가 여기 이제 1-알파가 신뢰 구간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게 오차 또는 가설검정에서는 얘를 유의 수준이라고, 유의 수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쪽 면적이 합이 알파겠, 그쵸? 알파. 그래야 전체 합이 1이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면적은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지, 2분의 알파. 그죠? 2분의 알파. 네. 그래서 저기서 저 식에서 지금 보면 뮤를 추정할 때 X바, 여기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이쪽은 X바 플러스 Z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쓴 거잖아요. 여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썼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하한으로, 플러스는 상한으로 바꿨으면, 모집단의 평균 뮤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얘는 X바는 표본 뽑아서 그 표본에서 평균값이 X바야, 그죠? 일단 그거 구해놓으시고, 이제 여기서 95% 구간 추정을 해라. 그러면 이 95%가 요 1-알파 값이 되는 거죠. 그죠? 1-알파가 95란 말이야. 1-알파가 95란 얘기는 소수점으로 하면 얘가 0.95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만약에 알파는 얼마예요? 알파는 0.05가 되고, 그죠? 2분의 알파는 그러니까 0.025가 되는 거죠. 이 면적이 0.025면 안쪽 면적은 0.5니까 이 면적은 0.475가 되는 거잖아, 그죠? 0.475에 해당하는 이제 여기서 축을 그려서 이 Z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죠?
이 Z값 구하는 건 우리 6장 표준 전기 분포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해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 표준 전기 분포표에서 면적이 0.475를 찾으면 이 Z값이 1.96이 나오는 거잖아요, 표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Z값 대신에 1.96을 곱해서 빼주고 더해주면 95%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 90% 구간 추정해라 그러면 1-4 0.9를 구하면 되는 거고, 뭐 99% 추정을 해라 그러면 0.99를 놓으면 돼요. 여기서 내가 일부러 뭐 2분의 알파 0.6을 계산해서 썼지만 추정만 한다고 그러면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죠? 여기서 0.2 면적이 0.95니까 이거 반 나누면 그냥 0.47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추정만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찾아도 되는데, 자꾸 알파 값을 자꾸 주는 이유는 이제 가설 검정에서는 또 얘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알파 값을 이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정하면 그냥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 과제 드린 거 갖고 지난 시간에 과제 문제 뿌리까지 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추정은 이제 다 쓰이는 걸 보고 나중에 가설 검정까지 끝나고 나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다시 질문 받죠. 지금 그거 갖고 시간 끌다 보면 가설 검정을 못 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9장에서 이제 한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정. 지금 8장 9장은 모집단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한 모집단에 굳이 하는 것도 집단 하나 가지고 추정하고 가설 검정하는 거고. 전에 말했지만 10장에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집단이 두 개일 때. 두 개의 집단, A반과 B반, 아니면 뭐 23기와 22기, 두 개의 그룹이 있잖아요. 그 차이를 비교할 때. 그러니까 A반, B반의 평균 차이가 얼마나 좀 날 건가 이걸 추정하면 차이에 대한 추정을 하면 되는 거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A반이 낫다, B반이 낫다 한다 그러면 가설 검정하면 되는 게 10장에서 하는 거란 얘기죠. 요 얘기는 다음 학기 금요일날 6시부터 하는 걸로. 오늘은 한 모집단에서 가설 검정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는 가야 그래도 뭐, 나 통계학 좀 배웠어 이 말은 할 수 있잖아. 이걸 안 배우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통계학을 배운 게 아니라 확률 구하는 방법밖에 안 배우는 거죠. 그래서 추정 가설 검정이 사실상 우리 추립 통계학의 핵심이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세 가지 트랙이 있어요. 또 오늘 할 수 있는 건 저 평균밖에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총무님이 관심이 많은 뭐 지지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추정 가설 검정 이거 못 해요. 오늘 그래서 다음 학기에 하실 다음 학기. 평균에 대한 하나만 일단 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비율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설 검정의 의미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추정과 가설 검정의 차이, 그러니까 추정을 한다 그럴 때 추정과 가설 검정 합친 말이 추정이 되는 거야, 그죠? 추리. 그래서 이제 추정은 뭐라고 그랬죠?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 구해갖고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일 거다, 얼마 범위 내에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추정이라고 했고, 가설 검정은 모집단의 정보를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나만 아는 거지 입증을 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가설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세워놓고 그 세운 가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인증을 받잖아, 그죠? 그게 가설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기초통계 기본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면 가설에서 규모가설, 대립가설이 있잖아요. 규모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사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게 규모가설. 그리고 이제 내가 연구를 했잖아, 그죠? 내가 연구를 하고 조사했어요. 내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 게 저 대립가설이라는 거죠. 내가 실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대립가설이라고. 그래서 저 대립가설을 다르게 표현하면 연구가설이라고도 하는 거죠. 연구가설. 그래서 보통 기무가설 이미 알고 있어. 현재까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거를 기무가설로 적어놓고 그게 반대되는 사실을 내가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주장을 대립가설이라고 써놓고, 대립가설의 다른 말은 결국 내 연구가설이 되는 거죠. 그걸 입증하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기초통계 파트에서는 실제 그 채택을 하느냐 기각을 하느냐는 저 규모가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예전에 통계학 책들은 뭐
채택, 기각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책은 이제 뭐라고 썼냐면 채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각하지 못한다, 비기각 영역이라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주장은 연구가설이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H0, 기부가설을 중심으로 그 기각을 할 거냐, 기각을 하면 내 연구가 맞는 거야, 이제는. 그죠? 맞는 거죠. 내 주장은 그 대립가설에 있는 건데 기준 자체를 기부가설, 기존의 주장들,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기각을 한다. 기각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장한 대립가설이 채택이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기각이 돼야 내 주장이 맞아드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기부가설을 중심으로 비기각, 기각, 아니면 비기각 말 쓰기 싫으면 그냥 기존에 계속해서 우리는 채택이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채택이다, 기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그 말만 쓰면 안 되는 거죠. 뭘 중심으로 채택, 기각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여기서는 규모가설을 중심으로 채택할 거냐, 기각할 거냐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판정에 대한 해석이 따라붙어야 돼. 그러니까 규모가설이 그다음 채택이 되면 사실 내 연구는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죠? 그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기무가설이 기각이 돼야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무가설 기각 H0를 중심으로 채택이냐 기각이냐를 판정을 내려주고 마지막에 그 판정의 의미가 해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건데 학부생들한테 이제 통계학 수업을 할 때는 옵션으로 설정을 했어요. 왜냐면 의미 해석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학생들을 풀어가지고 H0 채택 기각을 쓰긴 하지만 그게 정말로 의미가 뭔지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설 검정 문제 한 문제가 5점짜리 문제라고 하면 결론을 내리고 해석까지 정확히 맞춰야 5점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해석이 자신이 없으면 결론만 내리고 해석을 안 해요. 그런 학생들은 만점 1점을 감점.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틀렸어. 그럼 2점을 감점한다. 그렇게 해서 해석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해석까지 이해할 수 있게 실제로 학생들한테 미리 사전에 공지하고 시점에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해석하지 말고 그래서 1점 감점을 스스로 받는 거고, 자신 있는 학생만 해석을 해서 만점을 받고, 그죠? 틀리면 2점 감점. 감점에 왜 고개를 흔들어? 항상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힘든 이유를 말해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어려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워집니다. 진짜 안 어려워. 안 어려워. 형님 긴장하지 마세요. 절대 안 어려워. 여기 사물한 말 쓰면 안 되는데 이 성문이 맨날 송상송상대를 내 입에서 성명표에 나오는 제모지 나한테 왜 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일단 기본 흐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규모가설이라는 거. 이게 다 이미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규모가설을 표현할 때 기호를 표시하면 H0, 누이라는 뜻으로 제로를 쓰는 거고요. 제로의 어떤 대립으로 H1이라는 뜻을 써서 H0, H1. 그래서 H1은 대립가설. 교재에 따라서 alternative라는 뜻을 써서 어떤 책들은 HA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HA. 어쨌든 규모가설, 현재 알려져 있던 사실들을 규모가설에 표현하고 내 새로운 주장은 저 대립가설에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저 대립가설에 표현해야 되니까 그 가설을 세울 때 원래는 뭐 기본가설 쓰고 대립가설 쓰는데 이제 반대로 쓰는 게 하나의 이유는 대립가설을 먼저 써요. 내 주장을 대립가설에 써놓고 기본가설은 그 반대로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가 얼마가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잖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규모가설이고 내 주장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 주장을 먼저 대립가설에 써놓고 반대 영역을 규모가설에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게 이제 그 규모가설, 대립가설의 의미고, 이게 말로만 하면 또 정확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예제 문제를 풀면서 가면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 주장을 대립에다가 먼저 써놔라. 그렇지. 그리고 기무가 그게 아닌 거가 기무가 되는 거다. 그래서 대립이라는 말 안 쓰고 연구가설이라고 써도 돼요. 규모가 자체를. 그죠?
형 내 주장이라는 거. 네. 또 대입이라는 말은 기무가설하고 반대되니까 대립가설이라는 말이 붙은 거고 실제 내 주장이니까 연구가설이 되는 거죠. 대립가설 다른 말이 연구가설. 네. 하나 더 얘기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통계학 시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뭐 논문 쓰고 할 때는 기무가설은 쓰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고 그냥 자기 주장을 가설을 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저 대립가설, 연구가설만 쓰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새로운 사실. 그러니까 기존의 걸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 왜?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근데 연구해보니 새로운 사실을 내가 발견했거든요. 그거를 가설이라고 쓰면 그 가설이 여기서 말하는 대립가설. 근데 우리는 지금 기초 통계를 배우는 과정이라서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기무가설을 먼저 써주고 대립가설을 쓰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 같은 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기무가설은 아예 표현도 안 해요. 그냥 가설만 써. 그 가설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대립가설. 연구가설 때문에. 그때는 그러니까 아예 그 검정 자체를 그 대립가설,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채택 기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주장한 것들이 이 부분은 채택되고 이 부분은 기각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기문가설, 대립가설을 써놓고 채택이다, 기각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교재는 진짜 채택이라는 말을 그래서 안 쓴 거예요. 채택이 꽤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문가설이 기각되는 거, 대립가설 기각되는 걸 쓰고 보통 채택의 의미, 기문가설 채택의 의미가 없는 거니까 기각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기획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 연구 가지고 기존의 주장을 내가 뒤집어 놓지 못하는 거잖아. 그런 의미로. 그래서 비기각 영역이라는 말을 쓴 거지, 우리 교재에서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또 합리적인 용어일 수도 있어. 왜? 기문가설을 채택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자기 연구는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다. 그래서 그 가설의 형태가 이제 그 크게는 두 가지, 세분하면 세 가지 형태로 가설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이 돼 있어요. 단측 검정을 다시 나누면 우측 검정, 좌측 검정 이래서 지금 세 가지 영역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기각의 영역이 양측에 있는가 아니면 기각의 영역이 한쪽에 단측에 있는가 이렇게만 이제 그 나눠지고 그걸 다시 나누면 좌측 검정, 우측 검정 뭐 책에 따라서 뭐 왼쪽 꼬리 검정, 오른쪽 꼬리 검정 이렇게 설명한 통계학 책들도 있어요. 양측 검정이라는 얘기는 정확히 얼마이다 아니다 그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어떤 통조림 회사에서 통조림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통조림의 표준 용량 표시가 400g이라고 가정을 하는 그렇게 표시해놓고 만들었죠. 그래서 400g의 용량의 통조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소비자들이 통조림 먹어보니까 표시는 400g 돼 있는데 양이 좀 작은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그 소비자 불만들이 막 쏟아지는 거지. 그러면 용량이 400g 안 되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의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소비자들이 이걸 컴플레인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우리 통조림이 400g 용량이 안 되고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부자들 샘플을 채취하면 이 표본을 뽑는 거잖아. 그 표본을 채취해서 이제 평균을 용량을 다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X바 표본 평균 예를 들어서 샘플로 뭐 한 200개를 조사했어, 그죠? 그래갖고 200개의 평균을 내면 X바 값이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한 평균 395g 나올 수 있죠. 근데 200개 평균이 395g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실제 400g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확실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범위가 있는 거잖아. 오차 범위라는 게, 그죠? 그걸 추정할 때도 배웠잖아. 무관 추정. 그러니까 실제로 200개의 통조림, 표본 통조림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측정해서 평균 395g이 나왔지만 그 자료 가지고 소비자들이 뭐 400g 용량이 미달된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어쨌든 오차 범위가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400g의 기준을 놓고 실제 주장은 그래서 기무가설은 400g이라고 놓고 가야죠, 그죠? 왜냐면 400g 표준 용량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조사
요구를 받았으니까 조사자들이 조사해가지고 실제 400g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 이다 아니다. 가설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처럼 H0라는 게 미우는 400g이다 라고 놓으면 이건 이제 규모가설이야, 그죠? 이걸 내는데 실제로 소비자들 불만 때문에 조사해가지고 연구가설에다가 미우가 400g이 아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이러면 이다 아니다 이렇게 놓는 이유가 왜 400g 미달된다는 주장이 있었을 때 할 때는 이게 좌측 검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양측 검정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400g인지 아닌지. 이러면 여기서 양측 검정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의 이제 그 분포에서 기각 영역이 양쪽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1-알파고 이 부분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2분의 알파. 그래서 이게 기각 영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Z값을 구해서 이 신뢰도에 따라서 알파 값이 정해지는 거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신뢰도를 이제 95%, 이건 구간 추정할 때는 95% 구간 추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이 알파를 유의수준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알파 유의수준 5%에 의해서 가설 검정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뢰 수준 95%로 그렇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알파가 5%니까 5%는 0.05잖아요. 그럼 2분의 알파는 0.025가 되는 거라고. 0.025. 그러면 그 0.025에 해당하는 Z값을 옆에서 찾으면 되는 거라고. 오른쪽 꼬리 면적이 0.025는 우리가 구간 추정할 때 했듯이 이 면적이 0.475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0.475에 해당하는 Z값은 다 외웠어. 1.96인 거, 그죠? 그래서 여기가 1.96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 되겠죠. 계산 안 하고. 이 사람이 0이야. 그럼 요 영역이 마이너스 1.96가 Z값 기준으로 요 영역이 뭐냐? 요 영역이 그 기무가설, 이 기무가설을 기존의 가설. 기각하지 못하는 네. 비기각 영역. 네. 그래서 채택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양쪽 끝, 양측 여기가 이제 이 대립가설.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기각 영역이 되는 거예요. 기각 영역. 그래서 그 기준을 양측에 놓고 가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양측 검정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유의수준 알파가 양측에 나눠지니까 2분의 알파가 돼갖고 0.0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쓸 때는 이렇게 하는 거지. Z를 기준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Z가 요 사이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 요 사이 되면 H0를 채택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의사결정 기준이 양쪽으로 벗어나면 이거보다 더 작거나 크면 기각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Z가 마이너스 1.96보다 작거나 Z가 1.96보다 크면 이거보다 작거나 이쪽보다 크면 여기는 기각 영역이 있다. 뭐를 기각? H0를 기각. 기무가설 기무를, 네, 기존의 기무를 H0를 기각한다. 이게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거죠. 그거 결정할 때 결국 Z값 가지고 이걸 찾아서 영역을 찾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실제 판정할 때는 통계량을 Z값으로 구해주면 돼. Z값을. Z값 구하는 거 간단해요. 우리 Z 구하는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하는 거야. X-비율을 표준편처럼 나눴잖아, 그죠? 7단부터는 이거 어떻게 했어요? 10단부터는 Z는 X바 마이너스 뮤 X바 얘를 시그마 X바로 네, 나눠서 X바. Z값 구하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그대로 하면 돼. 제가 지금 문제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 그죠? 지금 통조림 회사에서 이제 실제 소비자들이 표준 용량 400g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 표본 200개 뽑았어요, 그죠? 표본 N이 200. 여기서 구한 X바 표본 평균이 395g이었어, 그죠? 그리고 이걸 유의수준 5%로 검정하라 이런 얘기잖아, 그죠? 검정할 때 왜 양측 검정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상황을 봐야 돼. 양측할 건지 좌측할 건지는 실제 주장 자체가 이제 실제로 400g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이면 좌측 검정해도 돼. 그런데 여기서 양측 검정한 이유는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400g에 미달되면 소비자가 불만이고요. 400g 넘으면 회사가 손해야. 네, 오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400g이 되기를 바라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이기를 바란다. 그 목적 자체가 그러면 양측 검정하는 거야.
정확히 400g인 게 좋은 거죠. 미달되면 소비자 불만이고, 많으면 400g 용량 네, 해놓고 내고. 내가 지금 통조림 양을 더 많이 줘서 팔잖아, 그죠? 회사가 또 손해다고. 회사는 400g일 때가 제일 좋거든요. 이런 경우는 양측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 검증하는 건지, 할지, 우측 검증할지, 좌측 검증할지는 여기서 뭘 주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연구가서를 먼저 쓰고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양측 검증일 때는 그것부터 써도 틀리지 않는데, 그죠? 이다 아니다니까. 자신이 없으면 양측 검증하는 거예요. 좌측이다, 우측이다 확실히 자신이 있으면, 이건 이제 좌측, 우측 검증을 하는데, 양측 검증을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작다, 크다. 왜 해석할 수 있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거 계산하고 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이거 Z값 구하면 돼요. 실제로 가설 세우고 유의수준 정하고 했으니까 통계량 Z만 구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통계량 Z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X바 마이너스 뮤 X바인데, X바 대신에 이제 가설 검정할 때는 뮤 제로라고 써요. 뮤 제로는 어떤 의미냐? 뮤 제로는 이 규모 가설에서 주장하는 값. 기존의 규모가설. 네. 이거를 써주고, 여기에 이제 그 지금 시그마 표준 오타, 그죠? 시그마 X가 이거 Z값 구하면 돼요. 구하면 된다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를 안 주어져서 계산을 네. 못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구한 표준 편차 또는 모집단에서 알려진 표준 편차가 뭐 10이다 라고 하면, 시그마든 S든 안 구해지면 이 표본 200개 중에서 표준 편차까지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구할 수 있죠. 평균 구하면 거기서 분산 구해서 루트씩 표준 편차 되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10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Z값 구할 수 있어요. X바 구한 게 이제 395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400. 그 다음에 저게 10이면 10이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죠? 표준 오차는 지금 표준 오차잖아. 그냥 시그마 10을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루트 n이 루트 200이잖아. 루트 200. 200분의 요거 10. 요거 계산하면 Z값이 나와요. 그 마이너스 얼마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 루트 200 때문에 지금 바로 계산은 안 되는데,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100으로 바꾸면 돼. 암산으로 가능해. 이거 뭐 내가 하게 나름이잖아. 얘를 100으로 바꾸면 10. 루트 100 이상. 10분의 10이니까 1. 그냥 그렇죠. 5네. 그럼 여기가 10이니까 마이너스 5. 이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잖아. 네. 마이너스 그쵸. 5. 1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나오면 Z값이 이게 통계량이잖아. 이 기준 영역은 저기 마이너스 1.96이에요. 지금 100으로 줄여서 갑자기 많이 작아졌는데 어쨌든 문제는 없어.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1.9보다 훨씬 작고 이 정도 들어가겠죠. 네. 여기는 기각이거든요. 그죠? 그쵸. 그래서 번호마다 기각영이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회사는 400g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소비자들은 미달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기각영이라는 얘기는 이 규모가설이 기각된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400g이 맞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더 정확한 해석은 얘가 왼쪽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미달이다. 미달된다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양측 검증을 해서도 뭐 크다 작다까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 미묘한 차이는 얼마큼 차이가 나냐면 그 단축으로 하면 여기가 한쪽에 0.05가 다 갈 거 아니야, 그죠? 이 자리가 마이너스 1.65가 될 거라고. 요 사이에만 안 들어가면 양측 검정 하나, 좌측 검정 하나 똑같은 거 나오는 거지. 이거 나중에 얘기해. 좀 이거 어려운 얘기를 하고. 네. 지금 흐름은 이런 네.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갖다 검증하면 된다는 얘기. 다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 일단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길을 보여드린 거고, 근데 그 길을 하나씩 걸어갈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해요. 일단 제가 많이 수업할 때마다 전체 흐름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뭘 할 건지를 알고 가야 되거든. 이게 이런 논리예요. 우리 어디 요즘 내비가 있으니까 뭐 신경 안 쓰고 다니긴 하는데 예전에 막 내비 없고 막 지도 이렇게 보면서 찾아다니고 그럴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보면 갈 때 똑같은 길에 갔다 오는데 갈 때는 되게 오래 걸려, 그죠?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갈지 모르고 계속 찾아다니잖아, 그죠? 근데 집에 올 때는 한번 갔던 길을 다시 오니까 되게 빨리 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오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쉽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가면
말고 가면 아 저기쯤 가면 막힐 것 같다도 알 수 있고 그죠? 막힐 때 어떻게 가야 될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전 그런 걸 자꾸 얘기 드리는 거죠. 그 공격 처음 할 때 내가 그것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전형이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그죠? 그거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얘기했어 기억나?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노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하면 정확히 얼마이기를 바란 게 목표라면 양측 검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미달된다라는 주장이 있다. 이렇게 작다, 이렇게 똥절인 같은 경우 400g이 미달된다 이런 주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괜한 주장을 하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전치 검정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또 크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어느 제약회사에서 이제 뭐 진통제를 개발했다고 가정을 했다고 그죠? 진통제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연구자니까 자기네들이 개발한 진통제가 기존의 것보다 좋으니까 이제 발표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자기들은 지들이 연구한 것을 알아요. 그들의 발표를 남들이 믿어줘야지. 그러려면 이걸 이제 가설 검정을 통해서 이제 그 입증을 하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그 진통제의 좋고 나쁘의 판단 기준은 진통 지속 시간만 갖고 보는 거죠. 부작용 이런 것까지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연구팀이 그 개발한 새로운 진통제가 기존의 것보다 좋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측 검증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를 보면 이런 거죠. 그 기존의 진통제들은 평균 지속 시간이 10시간 이런 거. 그걸로 기문가설에 써놓고 이들의 주장은 그거보다 지속 시간이 길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그 대립가설, 연구가설은 미우는 10보다 크다 이러면 되는 거죠. 10보다 크다라는 그 한 줄이 기존의 거보다 더 좋다라는 말이다, 그죠? 왜? 기존의 게 10시간이었으니까. 10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가설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지. 이들의 주장이 미우가 10보다 크다. 이 한마디가 이 새로운 진통제가 기존의 거보다 좋다라는 주장. 그러면 이걸 써놓고 이제 기존의 기문가설은 이거 반대로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미우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10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10이라고. 10보다 작을 리는 없지. 그냥 10이지, 그죠? 근데 얘를 반대 개념을 다 써주려니까 얘가 크다고 썼으니까 얘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는 건데 정확한 해석할 때 의미는 미우가 그냥 10이다 정도, 그죠? 이런 거죠. 요것만 쓰면 작은 건 영역이 없으니까 이제 책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어떤 책들은 아예 이걸 생략하고 안 써요. 근데 해석할 때는 요게 맞아. 요게. 그냥 10인 거죠. 10인 거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들이 새로운 진통제가 기존의 것보다 낫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검정을 해보니까 결국 기무가설을 기약하지 못한 거죠.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H0 채택 이렇게 결론을 써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새로운 진통제는 기존의 것보다 더 진통 시간이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존의 것 별 차이가 없다 이 정도로 가야죠.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중호로 간다는 얘기죠. 같다. 네. 그러니까 H0는 항상 귀무가설로 쓰이는 기호가 되는 거고 H1은 항상 대립가설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통계학자를 보실 일은 없지만 다른 통계학자를 보다 보면 얘들 1 대신에 A로 대부분 다 A로 그 연구가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얼터너티브 대안 대립. 네. 얼터네이티브로. 근데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H0, H1만 기억하면 H0, H1. 그리고 실제로는 H0를 쓰지도 않는다. 우리가 만약에 실제 연구 이제 거절 검증할 때는 안 쓴다는 거죠. 우선 요 우리 기초 통계니까 지금 이걸 써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할만해요. 흐름을 알았어요. 이 흐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일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 말로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게 다야, 이게 다. 그러니까 양측 검정을 할 건지 우측, 좌측 할 건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검증을 하는 거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좀 작다라는 걸 주장하면 그러면 좌측 검증을 하는 거고
그 진동제 거 어떤 기존의 거보다 크다라는 주장이면 우측 검증하는 거고 정확히 얼마 이게 딱 바라면 그죠? 정확히 뭐 400g일 때가 좋은 거고 그죠? 이거 뭐 이것뿐 아니라 뭐 자판기에는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커피 자판기의 표준 용량 150ml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자판기 뽑아 먹었잖아요. 옛날 150 넣고 뽑을 때 그죠? 지금 얼마예요? 몰라. 몰라요. 300원, 400원, 500원. 아, 고속도로 휴게소에 500원. 안 뽑으니까 몰라. 어쨌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막 계속 뽑아 먹는데 어느 날 굉장히 양이 자꾸 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같이 그 통제 용량이랑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 이거 양이 너무 적어요, 막 이런 주장이 있으면 자판기 업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150을 맞춰줘야지. 자꾸 줄이면 애들이 거기서 안 뽑아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매출이 줄고 똑같은 돈 받고 양을 늘리면 약간 자판기는 양 늘리는 건 물만 좀 더 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양적인 얘기로 가는 거지 지금 그죠? 그래서 그 자판기 업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150일 때가 좋다는 얘기죠. 이럴 때 양측 검증한다는 이럴 때. 그리고 진통제보다처럼 그 사례처럼 기존의 것보다 좋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기존의 것을 표현할 때 그냥 그 말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지속 시간이 평균 10시간. 그러면 미루는 10이다 이렇게 써놓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좋다라는 주장은 딱 한마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미루가 10보다 크다. 그러면 지속 시간이 더 긴 거니까 새로운 우리가 개발한 진동제가 기존의 것 좋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 영향을 표시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걸 크다라고 썼으면 반대 유형은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잖아, 그죠? 이 작거나 같다의 의미가 쓰기는 이렇게 쓰지만 얘는 그냥 10인 걸로 쓰는 게 맞다는 얘기지. 왜? 이거보다 더 작은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검정을 해서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검증했다는 얘기는 결국 대부분 얘가 기각이 되고 얘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H제로가 기각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연구자들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새로운 진통제가 기존의 진통제보다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그래서 가설을 세울 때 그 대립 가설을 먼저 쓰고 그 반대로 기무 가설을 써놓고 그리고서 이제 그 검증을 한 다음에 결론을 채택 기각을 그 H0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채택 기각 말만 쓰면 그 점수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뭘 채택한 건지가 없잖아, 그지? 항상 H0 채택, H0 기각 이걸 써야 돼. 판정을 내릴 때. 그래 놓고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한 해석이 따라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실제로 우리의 관심은 대립가설이 있기 때문에 H0를 채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을 어렵게 꼬아서 하죠? 아니 실제로 내가 지금 검증하고 싶은 건 대립가설, 내가 지금 새로 연구한 거 이거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결론에다가 써줘야지 왜 기존의 거를 갖고 채택이냐 기각이냐를. 그러니까 그 계산 과정에서는 그걸 써주고 말 바꿔, 어째 바꿔도 돼요. 내가 바꿔서 한번 바꾸면 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바꿔서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이제 그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다 바꾸지 못하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통계학 모든 책들이 기초 통계 파트에서는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 내 설명을 내가 바꿔서 해줬는데 학생들은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또 다른 공부를 하잖아. 네. 그럼 거기서 혼돈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또 헷갈려. 그래서 뭐 바꾸는 게 일도 아니야, 그죠? 아예 그냥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그냥 진짜 실제 하는 것처럼 연구해서만 쓰고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다 이해 못하잖아, 그죠? 또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학부생들은 애들이 한 40명씩 되고 심지어 뭐 중국 애들 와 있고 뭐 다 와 있잖아, 그죠? 걔네들은 진짜로 중국에서 여기 유학 온 애들은 우리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걔네들 수학에 약한 애들이 많아요, 진짜. 근데 얘 사람들이 문제 푸는 거는 잠깐 쉬었다 하실 거죠? 이제 이걸로 문제 푸실 거잖아요, 그죠? 넥타이는 자기가 맨날 뺐으니까. 아까도 실까 하다 이거 쉬다 보니까 30분도 안 된 거 같길래 거기다 질문까지 했으니까 질문에 답변을 하고 이렇게 그냥 쉬었다고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사이인데 뭘 죄송하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 안 했으면 아까 쉬려고 했어요. 그죠? 생각한다고 쉬었다 합시다. 그거 아까 제가
여기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서 그냥 가운데 게 양측 검정이죠. 양측 검정 그죠? 그러니까 규모 가사 H제로는 여기 뭐 세타를 표시했지만 뮤가 뮤 제로다. 제로란 표현은 주장하는 값이 그래서 이제 제로란 표현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대립 가설은 뮤가 뮤 제로가 아니다. 이다 아니다로 가면 양측 검정이야. 이 요구하는 이유는 정확히 얼마이기를 바랄 때 요구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좌측 검정. 좌측 검정은 지금 그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대립가설. H1이 또 세타가 세타 제로가 작다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각 영역이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좌측 검정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좌측 이런 말 안 쓰고 싶으니까 어떤 통계학 책은 왼쪽 꼬리 검정 이렇게 한 책들이 있어요. 통계학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다른 책도 막 참조할 거잖아. 그거 볼 때 걱정돼서 왼쪽 꼬리 검정 이렇게 하는 책도 있어.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굳이 뭐 딴 책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거라도 잘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그 저기 뭐냐 그 제약회사의 그 진통제 같은 이런 사례, 그거는 자기네 주장이 더 좋다는 주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H1이 세타가 세타 제곱보다 크다라고 써 있잖아, 그죠? 크다. 요 이쪽 아래쪽. 그러니까 기가 영역이 그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야. 이 차이는 기가 영역이 한쪽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알파 값이 한쪽이 다 간 거야, 그죠? 여기가 알파, 저기도 그냥 알파잖아. 양측 검정은 알파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2분의 알파야. 그래서 유효 수준 5%라고 하면 왼쪽, 오른쪽, 좌측, 우측은 알파가 한쪽 다 들어가니까 0.05가 한쪽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럼 Z 값이 저쪽 왼쪽이면, 좌측이면 마이너스 1.65가 되는 거고, 그죠? 0.05니까 0.451 값을 쓸 거잖아. 그 다음에 이쪽은 1.65가 되는 거고, 똑같은 알파가 유의수준 5%라도 양측 검정은 반으로 나눠졌어. 그러니까 1분의 알파니까 0.02에 해당하잖아, 그죠? 그래서 1.96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설 세워놓고 혹시 이제 그 혼돈이 올 것 같으면 추정할 때 저는 이렇게 작게라도 분포를 이렇게 그려서 기각 영역을 표시해주면 이게 이제 얼마를 차지해야 될지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무조건 내가 안다고 자신 있게 막 쓰다 보면 꼭 실수를 해. 제가 말했죠. 옛날에 학생 진짜 애들 다 가르쳐주고 저만 틀려서 95점 맞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지 말게. 자선이가 이렇게 여유 부리다가 자기만 실수할 것 같아. 자선이 실수 안 하는 방법은 있죠. 내가 답안지를 보고 확인해 주면 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죠? 실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빨리 잘해요. 일찍 내니까 내가 확인해서 내가 말 안 해주면 실수하는 거고 말해주면 고치는 거지. 여기 정도는 자선이는 지금 아직 이건 뭐 통계학도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저 마음. 진짜라니까 역시 자생이가 최고죠. 그럼 할래? 그냥 설명하기 좀 애매하니까 이제 과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을 것 같아요. 미리 그 문제 풀이를 자선이가 하는 걸로. 근데 지금 즉석에서 풀 수 있잖아. 옛날에 17개인 한 명 있었는데 즉석에서 시켰는데 나와 풀더라고. 저는 사실 자랑하는 진짜로. 근데 그럼 뭐래? 졸업이 이제하는 서현 소장이 이번에 그냥 진짜 개통이가 처음 할 때는 굉장히 기대가 크고 진짜 잘했어요. 근데 걔가 이제 그 목적의식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지가 관심 있는 과목만 공부를 해요. 내 수업은 열심히 잘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교수들한테 수업할 시간에는 막 제대로 태도가 불량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학위 빨리 받아서 뭐하냐 나 사업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러고 진짜로. 근데 어쨌든 이제 소청부랑 같은 동기고 같이 가깝게 해서 같이 이제 일하고 이번에 소청부가 이번에 졸업하거든요. 그게 보내주고 심지어 뭐 누구지 모르니까 말해도 되는데 그 친구는 매경 테스트를 합격을 해놓고도 안 올려서 이여기를 거기다 올리질 않았어요? 아, 맙소사. 아이고. 그래서 졸업이 몇 년 늦어졌어요. 그거를 졸업 다 계산 다 맞춰갖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도 뭐 언제든 올리면 되겠지 하고 있다가 막상 졸업하려고 올리려고 그러니까 성적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지.
말려돼 그거 버려. 몰랐지. 말려된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 내 경우 네? 있어. 테셋이랑. 토플처럼 토플 시사형이잖아. 시사형. 토플이 그러니까 2년. 유효 기간이 있는 거죠. 외경이 그러면 전공 점수로 들어가는 건가? 전공 필수. 전공 필수를 인정받게 필수. 필수.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전공 필수 과목 몇 개를 안 봐도 그걸로 그냥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면 한 학기를 근데 세가 그건 유효 다른 데에 기간이 쓴다는 건 2년이야. 내가 권하지 않는데 외경 테스트는 정말 그 경영학 공부가 되거든요. 우리 이제 다음 학기 또 한국경제2에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경제와 원리 한국경제2에 또 앞은 아니라 강교수님한테도 경제학 배우고 또 가끔씩 또그 김재영 교수님 도시경제 뭐 이런 것도 설명하고 여기서 배운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따로 괜찮다. 다른 건 다른 생각 딱 공부하러 왔는데 대충 다들 빨리 줘. 이거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괜찮하지 않고 이런 선배들은 그럴 생각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주면서 좀 분위기잖아. 좀 조기 졸업을 하려면 그것도 뭐 받고 싶진 않고 그래서 그걸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교육대학원 빨리 더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것 같아. 내가 학교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이 교육대학원 갈 때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거는 편하게. 좀 딴 얘기했는데 잊어버리고 이거 빨리 해야 돼. 나가면 저기 과제 문제 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오류 살짝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별 검정 근데 오류 이런 거였어요. 연구자들이 이제 유의 수준 이 검정이 알파가 검정의 유의 수준이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간 추정을 할 때는 신뢰 수준이 1-알파잖아 그죠? 그러면 알파는 이제 오류 수준. 그래서 실제로 틀릴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유의수준이라는 말을 검증할 때 쓰는데 그게 의미가 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의미 있는 채택, 기각 이걸 판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값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56는 뭐냐면 실제로는 이제 진실이야. 진실인데 이제 표본을 조사해갖고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알파만큼 5%라면 5%만큼 틀릴 수 있다라는 거지.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1.56. 그래서 진실을 결국 채택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실을 기각하는 거잖아. 잘못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런 걸 1.56이라고 해요. 그럼 2.56은 뭐냐? 원래는 거짓인데 거짓은 기각을 해야지 결정이잖아, 그죠? 근데 거짓인데 이제 또 우리가 표본 갖고 조사해서 검증하다 보니까 저 베타만큼 사실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거짓을 기각을 못하고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거를 제 2.56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는 기무가설이 진실인데 진실을 채택하면 올바른 결정을 한 거야. 그 확률은 1-알파가 되겠죠. 그죠? 1-알파. 근데 알파만큼 얘를 기억하게 되는 거지. 그걸 제1.5라고 타이프 1 에러라고도 하고 제1.5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품질 검사할 때 검사 특성 곡선을 그려보면 뭐 밥을 좀 늦게 먹으면 돼요. 8년 끝나면. 왜냐하면 나는 이 수업 끝나고 밥 먹고 나면 5시 반까지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렇죠. 이게 이제 품질 관리에서 말하는 자동이가 늘 얘기하는 또 품질 관리 그래서 품질 검사할 때 검사 특성 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제로고 이 가로축은 P 자체 분량률 제품이 갖고 있던 자체 분량률이고 거기서 샘플링 검사를 하잖아, 그죠? 표본을 뽑아서 검사를 하는데 결국 샘플링 검사하다 보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샘플링 검사를 해서 그 샘플 갖고 이제 전체 로트를 합격시킬 거냐 불합격시킬 거냐 그 합격될 확률을 표시하는 게 이쪽이에요. 이 합격될 확률이라고. 그러면 여기 곡선에서 이 안쪽에 들어와 있으면 다 합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벗어난 거는 불합격이 된 거예요.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자체 분량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분량률이 낮을수록 좋은 품질인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로또 한 10,000개 갖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야. 근데 우리의 불량률 수준이 뭐 0.1%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품질 수준 괜찮잖아, 그죠? 그게 0.1%면 거기서 샘플을 막 뽑아보면 거기서 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샘플 뽑아가지고 보면 기준에 통과돼서 다 로또 전체 합격 그래가지고 이 자체 불량률이 이렇게 낮으면 로또 전체가 합격될 확률이 이렇게 높은 거죠.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불량률이 높은 거잖아요. 나쁜 불량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제 표본 검사해가지고 전체가 불합격이 되는 거다. 확률이 합격될 확률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1.5를 2.5를 놓고 이거 계산할 때는 이제 우리 이하분포에서 공부했던 그거 가지고 합격될 확률을 구하는 거다. 그 수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지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가 AQL 이만큼이 LTPD 또는 RQL이라고도 하고 이게 AQL 합격 품질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불량률이 이거보다 낮으면 합격시키고 싶다라는 품질 수준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낮아지면 합격될 확률이 좀 높잖아. 그런데 샘플링 검사하다 보니까 요만큼 그걸 내가 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되고 요만큼의 실제로 이 정도 품질 수준이 되게 낮으니까 좋은 로트잖아, 그죠? 이거 이해하면. 근데 요만큼은 이게 좀 이상해. 그래서 이해 못할 것 같아. 요만큼, 그죠? 요 면적만큼은 이 곡선 밖에 있잖아요. 이 로트가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잘못된 결정. 좋은 로트인데 샘플링 검사하다 보니까 운 나쁘게 불량품이 하나 더 포함돼가지고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불합격 처리되면 사실 납품하러 갔는데 불합격 때문에 납품이 안 돼요. 그죠? 납품이 돼도 돈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그죠? 납품이 안 되면 그대로 거절이야 전체가. 표준형 품질 검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파 리스크, 저기서 말하는 알파 리스크에 1.56. 좋은 로또인데 기각됐다. 근데 품질 검사를 하는 단계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생산자 위험이라고 해요. 생산자 위험. 왜 생산자 위험이냐면 내가 만들어서 납품하러 갔는데 난 잘 만들어 갔는데 샘플링 검사하는 과정에서 얘가 불합격 처리가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산자가 손해를 본다 이거지. 그래서 다른 말로 1.5를 생산자 위험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그 내년 2학기에 생산 관리할 때 다시 공부할 거예요. 이 부분은 LTPD, 로트 토러런스 퍼센테이지 디펙티브, 로트 허용 불량률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데 이거 RQL을 표시할 때는 이거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합격 품질 수준. 불량률이 이 정도 이상 되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죠. 나쁜 로트라고. 근데 그래프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그죠? 얘는 거꾸로 생산자는 운 좋게 불량률은 나쁜데 거기서 샘플링 뽑힐 때 확률적으로 불량품이 좀 이렇게 덜 들어가서 합격돼서 납품이 허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짓인데 채택된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이종이라고 합니다. 이종. 그리고 이거를 베타 리스크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소비자 위험이라고. 왜 소비자 위험이냐? 이걸 걸러내지 못하고 합격시켜서 로또를 받았잖아. 제품을 납품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다 알려도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이 바쁜 시간에 설명한 이유는 혹시라도 통계학 왜 배우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이거 하고 있을까봐 하고 있죠. 저거 왜 배우지? 계약만 잘하면 되는데 부동산만 잘 평가하고 경제학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두 오류가 1.5류, 2.5류 타입 1, 타입 2 에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결정 규칙은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전에 약간 사례를 더 설명했지만 우리가 검정 통계량은 결국 뭘 검정할 건지를 파악해서 기문가설, 연구가설, 가설을 세워놓고 유의 수준을 정하는 거지. 그래서 알파 값을 얼마로 할 거냐. 보통은 5%, 더 작게 하면 1%도 많이 해요. 1%. 그래서 알파가 0.05 또는 0.01 가지고 이제 검정을 많이 하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검정 임계치를 결정하는 거야. 임계치 결정하고 임계치 결정한 다음에는 이제 기준 통계량을 계산해요. 통계량을 표본 통계량 X바는 표본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가격 검정을 할 때 만약에 정규 분포를 쓴다 그러면 Z값 가지고 채택 영역, 기각 영역을 정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채택 영역, 기각 영역을 써놓고 그 다음에 통계량을 Z값으로 계산하면 되죠. Z가 X바 마이너스 뮤제로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놓고 나면 그 Z값이 기각 영역인지 채택 영역인지 들어가는 거를 표에서 확인하고 채택 기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H0 채택이냐, H0 기각이냐. 이 네 번째 단계에서 판정을 내리고 다섯 번째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면 가설 검정 끝나는 거예요. 이 절차도 우리 교재는 1, 2, 3, 4, 5분대로 이렇게 절차는 안 나왔는데 우리는 그 룰을 정해서 다섯 단계로 이제 가설 설정하고 임계치 정하고 그다음에 그 임계치 계산해놓고 통계량 계산 판정까지 그 다섯 단계 가지고 이제 이거 한 번을 풀어볼게요. 뭐 여기 이 표 같은 거 우리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표에서 찾아 쓰면 되니까 제트가가 찾아 쓰면 돼요. 이런 식의 이제 가설 검증의 순서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설을 설정해. 1번에 가설을 설정하고 두 번째 유의수준을 결정해. 유의수준은 우리는 예제 문제를 푸니까 문제를 우리가 알파카스 문제 나오죠. 여러분이 검증할 때는 내가 유의수준을 1%를 할 건지 5%를 할 건지를 정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정하고 가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검정 통계량 임계치 계산해놓고 채택 영역, 기각 영역 결정해놓고 검정 통계량을 이제 정규 분포니까 Z값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은 안 배웠지만 T분포가 될 거 그때는 T값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2학기 내년 1학기 때 공부할 거니까 이어서 거기까지 갈 건데 지금 거기까지 진짜 우리가 못 나가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 가서 저기 1번이면 유의수준 설정 저거 2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3번에다가 임계치 기각 영역 결정하고 4번 검정 통계량 계산하고 5번이 의사결정 판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 두 번째 P값을 사용하는 것도 오늘은 안 다룰 건데 저 무슨 얘기냐면 이제 P밸류 값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P밸류 값을 계산해 주면 오른쪽 꼬리에 면적 그것만 계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만 계산해주고 연구자들은 발표자들은 그냥 논문 쓰면서 P밸류 얼마 이것만 써주고 표만 제시해줘. 해석은 네가 알아서 해줘. 그럼 P밸류가 얼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의수 내가 5% P밸류가 0.03이 나왔다고 하면 그럼 5%를 내가 임계 그 기준 유의 수준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고요. 1%를 기준으로 보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제 별표 표시하거든요. 자료를 2개씩 줘요. 그래서 별표 1개, 2개, 3개 뭐 이래가지고 별표에 따라서 유의수준이 5%냐 1%냐 1%면 별이 3개, 3개가 탁탁 찍혀. 그러면 유의수 1% 기준으로 했을 때 요값이라는 것을 표에다 보여주는 거죠. 그럼 통계학을 안 배운 사람은 이게 왜 그러지? 뭔지도 모르는데 이제 배우고 나면 아 이게 이런 1% 유의수준으로 판정한 거구나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논문에 쓸 때는 일일이 뭐 가설 검증 배울 때처럼 그 기본 가설 채택이다 그래서 해석을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논문을 쓸 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 실제로는 기본 가설은 표현도 안 한다. 그래서 연구 가설만 연구 가설이란 말도 안 돼. 가설 쓰면 연구 가설이 되는 거죠. 하나만 쓰니까 그냥 가설. 지금 두 개를 다 쓰려니까 기본 가설, 뭐 대입 가설 이런 말을 쓰지만 이제 가설 그러면 실제로는 그냥 연구 가설이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표 만들어서 그냥 딱 표만 딱 제시해주고 해석도 안 해주고 자기가 확인 논문은 자기가 해석을 해줘야지 자기 설명이 되니까 그때는 자기가 세운 가설들이 이제 뭐 1번, 2번 가설은 채택, 얘는 기각 해가지고 그 왜 기각되고 왜 채택됐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잘 설명하면 논문은 좋은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보통은 자기가 세운 가설이 다 채택이 돼야지만 자기 주장이 다 받아들여야만 논문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어서 막 기각이 나오면 막 걱정하고 어떻게 자료를 어떻게 바꿔볼까 뭐 마사지 할 생각도 하는데 절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채택이 안 되고 기각이 돼도 하나의 좋은 발견이에요. 왜 그런 고민들을 하냐면요. 이제 원래 모델은 미국에서 나왔던 모델이에요. 미국에서 그게 다 이제 수택이 돼갖고 그거를 한국에 적용해서 한국 상황에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다 채택됐던 것이 내가 해보니까 다 기각이야.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거 아니라고. 환경이 달라요. 미국과 한국과 환경이 다르니까 얘가 미국에서 혜택된 것이 우리한테 기각된 것이 왜 우리는 기각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잘하면 그것도 연구자가 좋은 발견을 한 거라고. 그래서 그거 인정받아서 이제 좀 통과돼서 뭐 학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걱정할 게 없고 우리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중간에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걸 알면 무조건 정기분포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풀 수 있는 거고, 이제 여기 또 스토리가 이게 그렇게 나와 있고, 나중에 또 재밌어갖고 뒤에 것도 막 공부할 사람들 대비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 방학 때 할 일 없으니까 공부할 거잖아. 그죠? 설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여기서 이제 왜 이 얘기가 나오냐. 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면 무조건 정기분포로 이제 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걸 모를 때 둘로 또 알려줘. 저걸 모르면, 시그마를 모르면 두 가지. 대표본. 그 대표본의 기준은 N이 30 이상이면 그냥 정기분포를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분포로 검정을 할 수 있고, 근데 저 시그마 모르니까 이제 뭐 표본이 한 50개였어. 근데 안 가르쳐줘. 몰라. 그러면 정기분포에 써요. 시그마 모르니까 어떻게 50개 표본에서 평균 구하고 거기서 표준 편차를 구해서 써야 돼. 시그마 대신에 30개 나오니까. 그 S 값을 구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T분포 얘기했잖아요. 모르면서 걔가 30개도 안 돼. 15개. 소표본. 이러면 정기분포는 못 쓰는 거야. 이때 조건이 있어요. 이때는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가정은 돼 있어요. 그걸 가정하고 나서 T분포 쓸 수 있지. 그것이 가정이 안 되면 이제 그걸 못 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보스 통계라고 해서 별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진짜 나중에 공부해야 돼요. 그건 2학기 때도 안 가르쳐봤죠. 그렇게 가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T분포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말이 나왔으니까 또 그 말을 설명 안 하고 갈 수도 없어서 얘기를 한 거죠. 또 이번 시간에는 무조건 정기분포 쓰는 것까지만 할 거니까, 또 평균만 할 거니까, 가사 검정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엑셀 가지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엑셀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까지 3을 한번 풀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사서원이 나와서 우리 과제 문제 하나를 푸는 걸로. 그렇죠. 어떻게 못 푸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러면 우리 교재 예제 9-3이 있죠. 그거를 풀어볼게요. 거기서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는 112cm이고 표준 편차는 5cm로서 정기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모집단이 일단 정기분포라는 얘기고, 표준 편차가 5cm라고 알려준 게 이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이라는 얘기죠. 표본 뽑기 전에 이게 5cm 안 했잖아.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이라는 얘기.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제 표본을 이제 뽑는 거예요. 30명의 랜덤 표본을 추출하여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유의 수준 5%로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검정해라. 그러니까 실제 주장 자체가 그죠. 실제로 이제 112cm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설을 세울 때 첫 번째 가설 설정, 규모 가설 뮤는 112.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입 가설은 뮤가 112가 아니다라고 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의 수준 5%에 검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유의 수준 0.05가 되는 거고, 이게 가설의 설정이 이다,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장 자체가 112냐, 아니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기 때문에 양측 검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자료에서는 항상 그 분포들을 안 그리는데, 안 그래도 괜찮아요. 정확히 실수만 안 하면. 나는 습관적으로 이걸 그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양측 검정을 하는 거잖아. 그죠? 양측 검정. 지금 표준 정기분포를 쓰는 거는 무조건 증축 분포가 되는 거고, 이다, 아니다. 근데 양측 검정 그러면 양측의 기하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의 수준이 5%라고 했잖아요. 양측으로 나눠졌어요, 5가, 그죠? 2분의 5. 여기가 0.02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유면적은 얼마? 0.47. 그럼 0.47로 해당하는 Z값은 1.96이라는 우리가 하도 많이 공부를 해갖고 다 외웠어, 이제. 외우는 소리 안 했지만, 그죠? 상대편이 외웠죠, 1.96. 그거 다 외웠어. 조이만 외우면 돼. 외우지 마.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쟤 외우라고 하면 답이 안 나와. 외우지 안 외워도 돼. 그러니까 안 외우는 거야. 그냥 외워지는 거지. 외워지는 거지. 정말 자리만 잘 앉아. 아, 지금 갑자기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 웬만하면 이런 얘기 하겠냐고. 이거 녹화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마이너스 1.96이야,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지금 그 공통비라서 이번에 다 썼잖아요. 그거를 뭐 저렇게 써도 좋고요. 나는 항상 그렇게 이거를 이제 3번 그래가지고 Z가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고 요 영역이면 H0 채택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요 양쪽 끝 Z가 마이너스 1.96보다 작거나 그죠? Z가 1.96보다 크면 H0 기각 이렇게 채택 기하 영역을 일단 이제 이 그림 그려서 살짝 그 확인하고 이걸 써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거 네 번째. 검정 통계량 결국 얘랑 Z를 비교하려면 Z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Z 값으로. 그래서 Z는 X가 마이너스 뮤 제곱 얘를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거 다 알죠, 이제는. 배웠잖아. 주장할 때도 다 배웠고, 실장에서 이거 배운 거야, 그죠? 얘가 생각이 안 나면, 처음에 6장에서 배울 때처럼 Z가 X-뮤를 시그마로 나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7장으로 넘어가면 Z는 X바 마이너스 뮤 X바가 되고, 얘가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이런 뮤 X가 됐으면 내가 뮤 제로라고 썼냐면 요 말은 저 귀무관에서 주장하는 값이라는 의미로 뮤 H0의 뮤다. 이러면 Z값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것처럼 X가 아까 30명의 표본을 뽑았잖아, 그죠? 30명의 표본을 뽑아서 그 30명의 평균을 계산해 놨어요, 그죠? 이 입장에서 계산했다는 문제에서 그 문제 주는 거야, 얘는. 그죠? 112.5. X바 112.5. 네. 안 주면 여러분 30개 더해 30 나눠주면 돼. 그죠? 근데 30개 정도 되면 다 문제에서 준다고. 나중에 T분포 쓸 때, 다음 학기에 배울 거지만, T분포는 표본 7개 뽑았잖아. 그죠? 7개 뽑으면 되게 평균 계산 안 해줘요. 그죠? 7개 데이터만 주면 되잖아. 치료도 안 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계산해라, 이거죠. 30개까지 하는 거는 이건 뭐 시간 낭비잖아. 그죠? 이런 문제들 계속 준다고. 실제에서는 엑셀에 해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계산이 뭐가 필요해? 그냥 집어넣고 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X바가 지금 112.5예요. 뮤제로는 주장하니까 112잖아. 112를 빼고 루트 M은 30이고 그죠? 시그마는 5. 그러면 여기 통계량 Z값이 계산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된 통계량 이 Z가 0.55잖아. 0.55. 0.55는 지금 뭐 여기서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림만 봐도 알아요. 0.5 여기에 위치하잖아, 그죠? 네. 여기는 무슨 영역? H0 채택이요. 채택. 그래서 결론 귀무가설이 H0 채택됐다. 채택. 이러면 이제 일단 끝난 거고 이거에 대한 해석은 H0 채택했다라는 얘기는 이 귀무가설 얘를 일단 받아들인다는 맞다. 얘기잖아, 그죠? 네, 맞다. 그러니까 그냥 주장대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는 112cm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쉬워. 안 쉬워요. 아시죠? 너무 쉬우면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냥 순서만 기억하면 돼요. 가설 세우고 가설 세울 때 이거는 양측검 영역 때는 뭐 그냥 바로 세우도 되는데 나중에 좌측 우측일 때는 이제 대입가설 먼저 쓰고 기본가설 반대로 써주는 게 나중에 쓰는 게 훨씬 더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예시는 문제에서 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 정규분법밖에 안 쓰니까 채택값 계산해서 빛이 잡아주고 채택 영역 기하 영역 표시한 다음에 통계량 Z값 계산해서 이렇게
x바 마이너스 b0를 루트 분의 sigma로 나눕니다. 그러면 또 계산해서 판정 내리면 끝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 과제 중에서 각각 검정 두 개 있을 거죠, 그죠? 아까 이미 다 얘기했던 살짝 내가 그냥 사례를 들어본 게 7번 문제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는 선이가 바로 나와서 풀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서 해봐, 진짜. 그 얘기가 이거 가족들랑 해줬듯이 뭐라면서. 표준 편차가 그 아까랑 다른 거지, 그죠? 진짜는 아닐 거, 무량. 그 사이에 나 커피 좀 마시려고. 할 수 있다. 맞아. 그 말도 써줘야 돼, 해석이다. 그리고 처음에 가서 이거 이렇게 설정했는지 설명하라고 지금. 설명해요? 그거 안 해? 설명해야 도희도 이해할 거 아니야. 도희 지금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 설명 안 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걸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설명하라고 잠밟고 나오라고 했지 않았어, 그거? 그래, 안 읽고 벗어나고 일단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보세요. 아까 내가 이제 살짝 다음에 흐름 설명할 때 이제 예를 들었던 문제, 조금 수치는 다른 거지만 7번 문제가 이런 거예요. 어느 지수회사에 생산된 과일 동조림의 무게가 다 오타가 맞냐 이게? 일단 돈이 잘 안 먹나 봐. 400g의 표준 용량을 준수하기를 원한다. 400g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요만만 딱 듣고 양측 검정하면 되는 거예요. 준수하기를 원한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용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100개의 표준 통조림을 조사한 결과 평균 355. 그러니까 100개가 표본 n이 100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균 395라는 얘기는 100개에 대한 평균이라서 표본 평균 x바가 395다. 그 문제 읽으면서 이런 거 딱딱 메모하고 파악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줄이 중요한 거죠. 이 회사 통조림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는 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50g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은 이거는 100개에서 구한 표준 편차가 아니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50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유의수준 알파 값이잖아. 유의수준 5%에서 이 회사의 통조림의 무게는 표준 용량 400g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라. 뭐 크다 작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400g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양측 검증을 하는 거고 1번 이제 가설을 설정할 때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가설이다 무슨 가 쓸 거 없이 HC로 쓰면 이거 규모 가설이야, 그죠? 그래서 뮤는 40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입가설 H1은 뮤가 400이 아니다 쓰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유의수는 5%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두 번, 2번은 알파는 0.05 이걸 써주고 이게 분모 여기다 써줬지만 여기다 그리지 말고 이거 알파 값을 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Z로 할 거니까, 그죠? 정규 분포니까. 그리고 양측 검정이니까 이게 기각영역이 이렇게 양측에 들어가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알파가 0.05니까 이제 Z가 1.96인 걸 우리가 알잖아, 그죠? 모르면 찾으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1.96, 여기다 마이너스 1.96을 표시한 다음에 이제 저는 평소에 2번 이거 써놓고 이거 그려놓고 여기다가 3번을 이 풀이처럼 이렇게 안 하고 채택 영역, 기각 영역을 이걸 보면서 그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면 H로 채택 써주고 뒤꿈치 부분은 주차 있으면 걸리잖아, 그죠? 그냥 기각 영역을 거기다 차 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작거나 이거보다 크면 이거 안 그리고 쓰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Z보다 작거나. 잘 썼네. 잘 썼. 방향을 그쵸. 방향을 보고. 맞아. 그러면 된 거죠, 그죠? H가 이보다 크면
H0 키가 써주고 이제 네 번째 통계량을 Z로 이제 구해야지만 여기다가 이제 기준에서 판정을 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량 Z.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라는 뜻으로 뭐 여기다 C자도 표시했는데 여기까지 안 써도 괜찮아. 그냥 Z 구하면 돼. 그죠? 그래서 얘는 X바 마이너스 뮤 제로. 뮤 제로는 여기서 주정하는 값이라고 했죠. X바 마이너스 뮤 제로를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루트 100분의 50. 분의 395 마이너스 400. 이건 나 문제에서 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1이라고. 검정 통계량은 마이너스 1은 여기 위치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범위에 들어가요. 그죠? 이걸 확인해도 되고, 여기서 확인해도 되고. 얘는 X형 채택 영역이다. 그래서 마지막 5번 판정을 H형 채택이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해석을 한 줄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기회사의 통조림의 무게는 400g이라고 400g이라고 할 수 있다. 400g이다라고 하기에는 할수 정확하게 있다. 하는 건 놓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해석해주면 완벽하게 만점. 할만하죠. 한 문제만 더 해보면 이제 잘 될 거예요. 이거는 이미 수연이한테 내가 미리 아까 예고를 했기 때문에 준비했을 거예요. 수연이가 나와서 한번 하는 걸 푸는 걸로. 짝짝이요. 뭘 뛰라고? 팩트 그래야 돼. 몇 분다 해서 부트로 쓰지 말고 부트로 쓰면 되죠. 습관적으로. 이것도 아까 그 진통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흐름 설명하면서 그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진통제를 개발했는데 연구팀은 새로운 약의 효과가 기존의 것보다 좋다고 주장한다. 지들이 개발했으니까 이렇게 좋다 이거야. 그치? 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기존의 진통제 효과는 평균 지속시간 10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진통제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지속시간만 갖고 보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이제 10시간인데 자기네들께도 좋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 이거 주장 확인하려고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 결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표본 N이 50, 표본의 개수 50. 그래서 샘플 가지고 해보니까 평균 지속 시간 12시간. 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X 밥값이다. 여기서 하나 이제 내가 그 설명 안 해준 거 여러분한테 설명 안 했는데 여기서 아까 살짝 말로는 언급했어요. 여기서 보면 아까 자선이가 풀었던 문제는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다 그랬잖아. 이건 시그마 값이야. 얘는 우리말을 잘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잘 읽어보면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 평균 12시간 그리고 표준 편차가 6시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50단의 표준 편차가 아니고 50명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시그마가 아니고 S 값이다. 표본의 표준 편차 값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잖아, 그죠? S가 6이다 그러면 이게 표본의 표준 편차라고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구한 평균 X바가 12시간 그리고 바로 이어서 표준 편차 6시간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7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 앞에 표준 편차는 50g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0은 시그마 값이고 또 이제 그 통문의 표정을 보면 내가 이렇게 꽈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질문 하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하는 거야. 표정 보니까 그 얘기를 또 하려고 해 지금. 야. 그래서 여기 6시간이 이제 그 표본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똑같이 계산은 똑같지만 여기다가 식을 쓸 때 이제는 시그마가 아니고 얘가 S라는 거죠. S. 루트 n분의 S. 대신 이거는 정기분포 그대로 쓸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왜 그 문제냐면 모집단위 정기분포로 알려져 있다고 얘기가 돼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시그마 값 모르면 정기분포 못 쓰는데 왜 정기분포 쓸 수 있냐면 표본을 50개 뽑았잖아, 그죠? 30개보다 커요. 그래서 정기분포를 쓸 수 있는 거라. 이 똑같은 문제에서 여기서 그 환자를 25명, 아까 총무님이 말했던 25명을 조사했다. 이거면 얘는 T분포를 써야 되는 거지. T분포 이거 안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50명을 뽑은 거죠. 그래서 정기분포를 쓰는 문제라. 그래서 Z값을 이거 있겠지 그냥 달 수 있고, 아까 여기서 이제 또 습관적으로 얘를 수현이가 0.02로 나왔잖아.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건 우측 검정, 그죠? 얘가 기각이 한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가 1%가 우측에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0.0이. 얘는 양측 검정이니까 알파를 둘로 나눠서 가져갔잖아. 그래서 0.05를 반 나눠서 0.025가 된 거고, 이거는 1%가 유의 수준인데 우측에 한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측의 B급진 면적, 이 영역이 그냥 0.01 다 가져간 거라고. 나눠진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 면적이 이제 0.49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Z값 찾을 때는 0.49에 해당하는 Z값 2.33을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해놓고 나서 이거 하기가 편해요. 이거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HC로 채택. 그래서 이걸 바로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다 크면 이거는 주차 금지. 기각. HC로. 그래서 요거는 꼭 써주고 들어가야 돼. 채택 기각만 쓰면 뭘 채택할 건지 기각할 건지 모르잖아. 분명하지 않다고. 그래서 항상 HC를 중심으로 채택 기각을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네 번째 통계량 Z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개로 다시 썼는데도 또 N인 거고요, 얘가. 나만 그렇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묘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써주면 이제 묘를 보이잖아. 보는 사람에 따라 뜨고 M을 흘렸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써도. 어쨌든. 그래서 X바 마이너스 뮤제로를 이제 루트 n분의 S로 나누는 거죠. 시그마를 모르니까 S.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원래 내가 풀이 과정을 보면서도 저거 S 써야 되는데 또 시그마 쓰면 1점 깎기도 해요. 전체 배점에 따라서 깎는 범위가 달라지긴 하고. 그래서 루트 n분의 S.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건 뭐 그럼 지금 계산기로 계산하면 금방 한 번에 이게 다 계산되잖아, 그쵸? 1도 아닌 거고 이게 계산이 되면 이제 여기서 봐서 이거보다 2.3보다 크니까 얘는 H제로 기각되는 거야. 기각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얘를 기각한 거잖아, 그죠? 이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연구진의 주장대로 새로운 진통제가 기존의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약간 당 대표님은 내가 어떻게 보일지 괜찮아요. 수연이 약간 이해 가요? 근데 표정을 왜 이해 안 간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게 편해요. 됐어요. 이해 가면 돼. 벌써 12월이니까 이해는 가야지. 질문 해볼게요. 괜찮아. 시험 볼 때. 표준차를 알파라고 해주지는 않고. 네? 아까 데이비가 수식이 되는 게 S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수신마차 시그마가. 아니, 시그마가. 네네네. 그러면 그거 한 번만 다시. 네네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7번 문제는 이제 100개의 통조림을 뽑아서 평균이 395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통조림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라는 뜻이야, 문제에서 보면. 그리고 다시 이어서 설명한 게 표준 편차는 50g으로 알려져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50g이란 말은 100개의 통조림에서 구한 표준 편차가 아니고 이미 알려져 있는
90g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얘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은 시그마 값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8번 문제는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진통제를 조사한 결과, 그죠? 결과 평균 지속 시간 12시간. 그러니까 12시간은 50명의 그 지속 시간을 조사해 갖고 구한 표본의 평균이야. 그래서 12시간이 X바가 12시간.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표준 편차는 6시간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가 결국 50명에서 구한 표준 편차라고.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아니고 표본의 표준 편차야.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가 S라는 뜻이다. 되셨나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모르면 그냥 대충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문제 또 내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지만 본인 스스로 내가 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틀려. 그죠? 나 절대 꼬는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 내 문장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지. 제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표본을 먼저 뽑았어. 그죠? 뽑고 평균 표준 편차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말하면 표본의 평균, 표본의 표준 편차야. 그러니까 S값이 되는 거죠. 근데 7번 문제는 100개의 표본을 뽑아서 평균이 395. 그러니까 X바, 표본 평균이 395인데 표준 편차를 언급할 때 표준 편차는 50g으로 알려져 있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개에서 구한 표준 편차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던 표준 편차거든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이라는 뜻이다. 뭐 계산할 때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얘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던 T분포냐 정규분포를 쓸 거냐 이걸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T분포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규분포만 쓰면 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정규분포를 풀면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고 풀면 될 때도 지장이 없고 다만 이거 식을 쓸 때 이거 시그마 쓰냐 S 쓰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하나 잘못 써서 뭐 그 자리에 전체 표준 편차를 쓰든 그냥 모집 샘플의 표준 편차를 쓰든 상관은 없다. 계산 결과에 네, 계산 결과에는. 하지만 의미는 그렇게 완전 다르다. 저거를 이제 우리가 풀 때 S로 써놓느냐, 저기를 시그마를 써놓느냐에 따라서 감점이 있냐 없냐가 이제 있을 수 있다. 지금 식을 안 쓰고 풀어버리면 안 쓰면 감점을 풀이 과정을 안 쓰는 걸 되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풀이 과정이 없이 답만 쓰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쓰면 나중에 답이 틀려도 풀이 과정만 잘 써도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없이 답만 썼을 때 답 틀리면 전체가 틀릴 수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죠? 풀이 과정을 썼는데 답이 틀리면 실수로 볼 수 있지만 답만 쓰고 뭐 이렇게 가면 전체 점수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피해가려고 저걸 식을 빼먹고 쓴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 잘 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어디서 깎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렇잖아. 다 잘 볼 거잖아. 어떻게 다 잘 봐요? 어떻게 다 잘 보냐? 여기까지 앉아서 자리 잘 잡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잘 보지 뭐. 다 보고 쓰는데 뭐. 학부생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떻게 점수를 줄까를 고민하는데 네. 이제 깎을 걸 고민할 거거든요. 교수님 우리 6번 문제가 네. 설명해줘요. 안 풀어봤는데요. 풀었어. 안 풀어봤는데요. 진짜 안 풀었어요, 6번? 네. 네. 아, 그래요? 여기에도 지금 그 표준 편차가 딱 이거 알았어.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 네. 시간 없게 모르는 그냥 시간 많은데. 6번은 안 풀었구나. 6번 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6번도. 두 개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문제라서. 이건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제를 완성하려고 질문한 거죠. 과제 완성 차원에서. 어느 백화점 고객들의 평균 연령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50명을 무작위로 100개 조사한 결과 50명이 뭐야? 표본의 크기 N이 50. 조사한 결과 평균이 36으로 나타났다. 이 36은 X반 거죠. 그렇죠? 50명의 평균이라고. 그런데 또 표준 편차가 12인 것을 안다고 한다 이랬잖아. 그럼 얘는 시그마 값이에요. 요 말 표현을 S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50명의 무작위를 택해서 조사한 결과 평균이 36, 표준 편차는 10이다. 이러면 S야. 그죠?
근데 여기서 표준편자가 12인 것을 안다고 한다.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얘는 시그마 값이다. 맞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걸 내가 알려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우리말을 잘해야 통계학 잘할지 정확히 해석을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읽으면서 얘가 뮤인지 X반지 시그마인지 S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는 고객들의 평균 연령 뮤의 95% 신뢰 구간을 만들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추정을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앞에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평균 뮤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뮤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식을 써놓고 그러면 얘를 풀었으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x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서 지금 표준편자 12가 안다고 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12가 시그마 값이니까 이 식을 쓰면 되고 그게 이제 아까 나중에 말해준 것처럼 S값이면 50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 36, 표준편자가 10이다 이러면 S를 써줘야 돼. 식도. 그렇죠? 시그마 대신 S를 써주면 되는 거. 이렇게 써놓으면 다 끝난 거잖아, 이제. 그죠? 풀 게 뭐 있어요? X가 얼마야, X가? 얼마? 36. 마이너스 Z는 지금 95%라고 했잖아요. 95%일 때는 1.96이 다 외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1.96 써주고, 1.96 곱하기 루트 N 50, 그죠? 50분의 표준편차 얼마? 12. 36 플러스 이거 플러스니까 1.96 곱하기 루트 50분의 12 이거 계산해서 뮤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그럼 끝이야. 끝. 그죠? 얼마나 쉬워 이거.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거잖아. 그냥 만약에 95% 신뢰 구간의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2 이하로 하려면 초번의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거잖아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 값이 2란 얘기잖아. 그죠? 그거 이하로 하고 싶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제는 이식 하나인데 이거 알고 있어 우리가. 그죠? 이거 알고 있으니까 오차범위는 요 부분이 오차범위라고. 그러면 얘는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오차범위 2 이거보다 작거나 같게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전에 학부 학생들한테 문제를 냈을 때 학생들이 틀린 학생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머리를 너무 썼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이니까 합친 범위가 4구나 저걸 4로 찍어서 계산한 거지.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 오차 범위를 2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예 또 쉽게 낸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써줬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요 자리가 그냥 2인데 어떤 학생은 아주 자기는 또 더 깊이 생각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범위가 4구나 그래서 4를 지금 푸는 학생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거 써놓고 그대로 대입하면 끝이야. 그죠? 끝. Z 얼마예요? 1.96 곱하기 루트 n을 모르잖아. 이거 구하는 거잖아. 문제는. 그죠? n을 모르는 거지. 시그마는 12인 거 알지요? 그거 오차범위 2잖아. 그죠? 그러면 n이 루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되는 거야. 그대로 제곱.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쓸게. 1.96의 제곱 곱하기 12의 제곱. 분모는 n. 그 다음에 얘는 2제곱하면 4잖아. 그쵸? 4. 그쵸? 그럼 여기서 구하는 건 n이니까 n은 얘가 90 넘어오면 n이 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여기가 4분의 1.96의 제곱 곱하기 12의 제곱. 12의 제곱은 144다 이거. 이거 계산하면 나와요. 그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곱해요? 곱하기 143 553점
왜 50? 4로 나눠야지 또 이제. 어. 그랬을 줄 알았어. 안 그랬어. 유지야, 부산객 좀 느려. 카톡은 엄청 많이 보낼 텐데. 예? 얼마예요? 138.2? 아닌 것 같아. 138.29?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4로 나눠야지. 1.96의 제곱 예. 곱하기 144. 아까 12의 제곱이 144가 아니야? 138.29. 그거 맞는 것 같다. 138. 그렇게 말했어, 부모님이. 2976. 저도 100.2976. 이거 총무가 말해서 틀린 거야. 예? 아니, 근데 다른 문제 답을 생각했어. 다른 문제 답이 112.5. 예. 2구까지, 거기까지. 정도. 그러면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139. 그렇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130. 이때는 무조건 올려야 돼. 무조건 올려야 돼. 됐죠? 네. 또 안 해준 거 있어요? 뒤에 뭐 써주려고 이제 또 잠깐 쓰시면 되고. 그래. 되게 자,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성경을 마칠게요. 사실 이야. 굉장히 줄인 건데 더 이상